안녕하세요. 저는 필명 두꺼비 세무사를 쓰고 있는 세무사 이장원이라고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이제 10년치를 전부 다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내가 오늘 증여를 했으면 10년 이내 자녀한테 증여를 했을 때 그 모든 가액을 합산을 해서 이 점점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그 누진세율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결국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10년 주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가장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하는 거는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미성년자한테는 직계 비속인 미성년자에게는 2천만 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주더라도 세금이 당연히 영원히 나오죠. 예를 들어서 그네 가장 낮은 세율 구간이 1억 원 구간으로 10%율이거든요. 그럼 1억 2천만 원을 현금을 주더라도 2천만 원 공제가 되고 1억 원에 대해서 세금만 내는데 10% 적용을 받기 때문에 1천만 원 정도죠. 그럼 현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주게 되면 1천만 원 정도만 내고 전부 다 그 자녀가 세이빙을 할 수 있죠. 물론 자녀한테 그 자금을 주고 나서 결국은 그 0살의 자녀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을 테니까 그럼 결국은 부모가 그거를 이제 컨트롤하는 상황이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현금을 주더라도 차라리 정기적금식으로 계속 이걸 자주 빈번하게 컨트롤하게 되면 이건 실질적으로 증여가 아니다, 결국 당신이 컨트롤하는 게 아니냐라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 좀 염려를 하시고요. 10년 주기로 계속 주고 자산의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돼서 증가를 하게 되면 이 30살까지 결국 4번을 줄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면세점 증여라고 하죠. 2천만 원씩 2번, 그 다음 청년이 되고 나서는 5천만 원까지 줄 수가 있죠. 그러게 하면은 2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30살 때 2억 4천만 원 정도의 자산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증여를 줄 때 어떤 방식으로 줄 거냐. 현금이 있고 부동산이 있겠죠. 현금 증여를 한다 그러면 자녀가 예를 들어서 내가 창업을 한다,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거를 현금으로 즉각적으로 사고 싶다 라는 그런 제스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에 맞춰서는 유동성을 바로 줄 수 있는 현금이 제일 좋을 거고, 부동산을 주는 이유는 이 수중자의 자산 형성을 해주는 것도 있지만 증여자도 이득을 보실 수 있는 방법이 부동산입니다. 왜냐하면 주택수를 줄어들므로 인해서 나의 종부세를 빠진다거나 아니면 자산 가치가 너무 올라가서 나머지 컨트롤이 안 된다거나 양도를 하려고 해도 양도소득세가 너무 부과가 너무 과하다거나, 그러면 독립된 자녀에게 주택을 하나 줘서 자녀가 차라리 비과세를 통해서 많은 것들에 대한 경제적 이득을 다 가져갈 수 있게 부의전을 해주는 거죠. 상속과 증여는 가족 울타리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구성원들의 자산이 가장 많이 이제 보존되는 방식으로 어떤 게 좋을지 생각을 해보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부동산을 주게 됐을 때 그러면 임대 수익이 높은 걸 줄 거냐, 아니면 자산 가치가 성장할 거를 줄 거냐, 이런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가족마다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녀가 어떤 경제적 능력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임대소득이 생기면 오히려 종합소득세가 매년 부담이 되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산가치 높아지는 걸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지금 당장 생활의 영위가 좀 자녀가 이제 막 독립을 했기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이제 상가 같은 거 줘서 유동성을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임대소득이 많이 증가할 테니까. 건물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토지랑 건물이 분리된 건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걸 또 쪼개보는 거죠. 왜냐하면 건물만 증여를 하게 되면 건물 소유자가 사실 임대 보증금이나 임대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건물에 대한 가치의 증여 재산가액은 아주 낮아요. 왜냐하면 결국 부동산은 토지 가격이거든요. 모든 부동산의 70~80% 이상은 90%까지 다 토지입니다. 그러면 건물 가치는 낮으면서 증여세는 낮게 내지만 유동성은 많이 확보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생각해 볼 게 토지의 가치는 해마다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기준 시가가 10%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표준지 공시지가 10%, 15%씩 올라가는데 이걸 따라가지 못하면 미래에 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녀가 그 증여세 낼 돈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토지 가치 상승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한번 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증여세를 낼 수 있는 자녀의 입장에서 경제적 여력이 되는가? 이런 걸 또 따져보는 거예요. 그냥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자녀는 취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취득세만 내면 어느 정도는 이거를 타개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증여세 같은 경우는 이 납부 방식 중에 연부연납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대 5년까지 나눠서 낼 수 있기 때문에 6분의 1을 지금 증여받는 시점에 한 번 내고 매년 한 번씩 쪼개서 6분의 1씩 쪼개서 최대 5년까지 나눠서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증여세 같은 경우는 과도하더라도 자녀가 경제적 능력만 있으면 분산해서 낼 수 있는 플래닝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줄 때는 취득세를 먼저 고려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취득세까지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부모가 주려고 하면 그것도 또 증여세로 얹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조부모가 주는 거죠. 또 플래닝을 짜면 일을 계속 복합적으로 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여재산 공제는 직계 존속이기 때문에 부모랑 조부모 세대는 똑같이 5천만 원이에요. 하지만 세율 계산은 달라요. 합쳐지지 않습니다. 부모는 나한테 증여를 할 때 30% 세율 구간이면 그 취득세가 과도하면 이 조부모가 줬을 때는 10%율부터 다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걸 또 활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뉴스에는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과거에 이런 뉴스가 많이 없었는데 자산 가치가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말 그대로 금수저라고 하죠. 아주 부러운 케이스인데 이 미성년자분들의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늘어난 케이스가 다 이런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사회적 뉴스를 볼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즉각적인 건 부모가 줬을 수도 있지만 조부모가 줬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영세 태어나자마자 증여라는 게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부모도 이제 막 사회적 독립성을 갖춰서 큰 자산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이 2천만 원을 조부모가 해주는 것도 스타트 포인트로 좋죠.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유사매매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빌라촌이라고 하죠. 거기가 옆 건물하고 내 건물이 비슷하게 생겼더라도 사용 승인일, 지어진 날짜랑 건물 형태가 결국은 조금씩은 다 다르거든요. 그럼 옆 건물이 30억에 팔렸다 그래서 내 단독주택 건물이 30억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세법은 시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 이 단독주택 기준 시가가 15억이다 라고 하면은 이 15억 원으로 증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지금 증여세를 낮출 수 있죠. 하지만 미래 양도소득세가 그만큼 많이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자녀는 주택을 만약에 받았다라고 하면 무조건 뭘 해야겠죠? 증여세 낮게 냈잖아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만들어서 팔면 돼요. 결국은 이제 지금 현재와 미래 펼쳐질 세금까지 같이 고민을 해서 플래닝을 짜는 거죠. 그러나 아파트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이 세법상 적용되는 게 이제 유사매매 사례가액이라는 게 적용이 되죠. 왜냐면 제가 84제곱미터의 형태의 아파트를 이제 증여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 가장 보편적인 국민주택 규모 사이즈잖아요. 그러면 이 주택이 옆 동에서 유사한 케이스가 예를 들어서 20억이 거래가 됐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기준 시가가 10억이어도 이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결국 시가를 가장 적합하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봐서 20억 원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결국은 시가대로 갈 수밖에 없고 단독주택은 약간의 여지가 좀 있다. 결국 어떤 걸 줄 것이냐 이걸 판단해 보는 거죠. 왜냐하면 아파트는 비싸게 받았지만 미래에는 결국 취득가액이 높기 때문에 자녀가 양도를 할 때 비과세 요건을 못 맞춘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줄일 수가 있거든요. 결국 어떤 세법의 구간에 적용을 받을 것이냐라는 것을 같이 접목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여는 무조건 양도소득세, 상속세랑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이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전부 다 임대 보증금이 껴있을 확률이 아주 높으세요. 결국은 증여로만 하면 30억 원이면 최대 세율 구간인 50% 구간을 적용을 받거든요. 이 과세 표준이 30억 원 이상이면. 근데 너무 과도하니까 이걸 분산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이 건물에 대해서 채무, 이제 흔한 채무가 이제 임대차 보증금하고 그 다음에 이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채무를 같이 승계를 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해주는 걸 우리가 이제 부담부 증여라고 하죠. 그러면 전체 100%가 30억 원일 때 증여면 50% 세율 구간을 적용을 받을 텐데 물론 이제 누진세율이긴 하지만 근데 만약에 15억 원이 14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14억 원이 채무가 있다라고 하면 14억 원은 양도가 되죠. 이 채무를 승계를 하는 조건이니까. 물론 자녀는 24억 원에 대한 채무를 자기가 변제를 해야 됩니다. 이 14억 원에 대한 채무를 승계를 해주면 이건 양도가 되기 때문에 증여자, 즉 부모가 결국 양도소득세를 내줘야 돼요. 그리고 16억 원에 대해서는 자녀가 증여세를 내는 거고.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자녀 세대에서는 자금이 많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30억 원을 증여세를 혼자 내는 것보다는 16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혼자 내는 게 증여세를 좀 낮출 수 있고 부모 세대는 유동성이 있어서 양도소득세 내주고 말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죠. 거기다가 부모가 만약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다 그럼 양도소득세는 아주 낮겠죠. 그러면 결국 가장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왜냐하면 울타리 세금이니까 아버지도 줄이고 아들도 줄여서 전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그 적정 채무액을 찾아내는 게 부담부증에서 절세세의 가장 핵심이죠. 그리고 자녀는 이제 취득세를 낼 때도 이 유상취득분에 대해서는 유상취득세, 무상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취득세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증여자가 몇 주택자이냐에 따라서 증여취득세는 달라질 거고 유상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자녀가 몇 주택이냐에 따라서 취득세가 또 달라집니다. 이것까지 세분화가 되는데 이 취득세에서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1억이나 2억 차이 나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적정 채무액을 찾을 때 이 증여세, 양도세, 그리고 이 취득세 두 가지 다 같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좀 어려운 절세 컨설팅이 되는 거죠. 제가 경험한 부자분들은
세금이란 거를 후차적인 업무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양도소득세나 증여나 상속 같은 경우는 결국 펼쳐지고 나서 세무사를 찾아가서 단순히 세금을 계산한다고 끝나는 걸로 업무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죠. 그리고 사실 그런 경험을 사실 많이 못 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생각이 그러게 드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부분의 자산가분들은 취득 단계부터 사실 세무사와 상담을 합니다. 왜냐하면 취득할 때 첫 번째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 주택을 구입한다고 해볼게요. 이게 부부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단독으로 구입하는 게 나을지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이제 첫 주택이라 그러면 이걸 부부가 공동명의를 주택을 구입을 하더라도 종부세가 각각 내거나 아니면 하나의 방식으로 1세대 1주택 방식을 활용할 수 있죠. 근데 이미 각 부부가 주택이 한 채가 있거나 두 채가 있는데 이것까지 만약에 공동지분을 받아버리면 기존에 한 주택만 있었던 부부는 지분이 생김으로 인해서 2주택자가 돼서 종부세 말 그대로 중과세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각각의 케이스마다 다르죠. 그리고 나서 미리 그리고 알아보지 않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단독으로 구입을 했다가 알고 보니까 뒤늦게 상담을 통해 보니까 이 단독명의가 아니라 말 그대로 부부 공동명의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펼쳐지냐면 뒤늦게서야 다시 지분 증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래 비용이 발생합니다. 결국 또 취득세를 한 번 더 내시는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취득할 때부터 알고 봤더니 배우자분은 경제적 활동을 안 한 지 오래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동산 자금이 예를 들어서 20억인데 이 지분은 50%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부부간에는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가능하죠. 하지만 나머지 4억 원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왜냐하면 주택 취득 자금 소명을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 5대5 지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당연히 공동명의는 지분이 무조건 5대5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정말 너무 많은데, 그럼 방금 같은 경우는 20억 원이니까 기존에 10년 내에 배우자한테 증여한 내역이 없다라고 하면 30%만 주셔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부부 공동명의를 했어요. 그러면 추후에 미래에 팔 때 양도소득세가 분산되기 때문에 또 그 절세 효과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또 낫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취득 단계에서 계약서를 쓸 때부터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유리할지 다양한 변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가격이 설정되면 그 다음에 따져볼 거는 세후 수익률입니다. 결국 세후에 내가 얼마를 가져갈 수 있고 이걸 보유할 때 세금이 얼마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취득하고 알아서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순간부터는 이 자산 관리가 처음 시점부터는 어그러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하시고 최대한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보신 다음에 상담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아가시는 게 본인의 자산 관리를 잘 지켜내는 거라고 비춰집니다.